통영, 거제, 제주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와 함께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은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해안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진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구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하소연 겸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30년 전 기자가 됐을 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겠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못했습니다. 군사정권 때는 무서워서 못했고, 삼김 정권 땐 영호남 지역주의에 눌려서, 진보 보수 정권 땐 진영 논리에 밀려서 못했습니다. 이제 나이까지 먹어가다 보니 대세에 편성하는 처세술이 입에 배버렸습니다. 부끄럽습니다. SBS 원일이 논설위원, 자신이 진행하는 SBS CNBC 시사 프로그램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서 한 말. 스스로 겁이 많다고 한 그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일단 이런 밑자락을 까는데. 친일 청산 동의합니다. 아베, 저도 밉지만 아베의 파렴치 모렴치 역사관 당연히 비판해야 합니다. 원일이 논설위원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것. 싸움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러나 전쟁은 이길 전쟁만 해야 합니다. 질싸움에 끌려 들어가는 거 결과는 재앙입니다. 강제징용 판결이 문제의 본질과 핵심이라고 봤을 때 의병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병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년 전 구한말을 복귀하면서 당시 해법 운운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때 그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긴 했습니까? 그때 그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긴 했습니까? 5판에 또 5판, 지는 싸움에 끌려 들어가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약하자면 의병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그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긴 했습니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결코 해법이 아니라는 점,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고 다짐. 반일 감정 자극하는 거 해법 아니란 생각, 영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려울 때 일어선 의병을 깎아내렸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또 고개 숙이고. 월요일 직설 클로징에서 원일이 기자가 의병을 비하했다. 항변하기보다는 좀 더 표현이 정교했어야 한다는 지적 겸허히 수용합니다. 원일이 논설위원, 이보다 앞서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할 용기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는데. 학교 급식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공무원 신분 요구합니다. 최저임금회에선 또 시급 1만 원 요구 나왔습니다. 전북 교육감은 기준 점수까지 올려가면서 상산고 자사고 취소했습니다. 문재인 케어, 전 국민 의료비 2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건강보험 기금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입니다. 전기요금 할인도 마찬가지. 결국 펑크 나도 올려야 하는 것 알면서도 일단 깎아줍니다. 문제는 돈이고 불행히도 경제가 나쁩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 곳간 거덜난다. 이 말이 과연 용기 있는 주장일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 언론도 있었나? 다시는 이런 반성 안 하시길. 이제 나이까지 먹어가다 보니 대세에 편성하는 처세술이 입에 배버렸습니다. 부끄럽습니다. Nothing you can
can make that can't be made. No one you can save that can't be saved. Nothing you can do, but you can learn how to be you in time. It's easy.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Nothing you can know that isn't known. Nothing you can see that isn't shown. There's no way you can be that isn't where you're meant to be. It's easy.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All you need is love. All together now. All you need is love. Everyon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Love is all you need. Love is all you need. Love is all. Love is all you need.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 함께 들으셨습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빈 라이브입니다. 오늘 오디오 파노라마에서 나온 원희디 SBS 논설위원이 오늘 SBS CNBC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서 하차했네요. 예, 하차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넌 친일파다. 언론에 씌운 굴레다. 나는 친일파는 더더군다나 아니다. 아베 잘못됐다고 말했고 개인적으로는 일본 제품 안 사고 일본 차 안 산다. 나는 좌우 여야 정파를 빼고 오로지 국익과 국민에게 도움될 현실적 해법이 무엇인가 균형에 집착하고 고민했던 대한민국 기자일 뿐 좀 듣기 불편해도 듣고 수용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찾자 오로지 국민만 보고 직설하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희디 논설위원이 오늘 방송에서 하차했다는 소식까지 덧붙입니다. 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 김용민 라이브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상특보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서해 남부 남쪽 먼 바다, 남해 동부 먼 바다,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 남해 서부 동쪽 먼 바다, 제주도 북부 앞바다, 제주도 동부 앞바다, 제주도 남부 앞바다, 제주도 서부 앞바다, 추자도, 거문도, 초도, 제주도 산지, 제주도 서부, 제주도 서부, 제주도 북부, 제주도 동부, 제주도 남부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곳에 사시는 주민들은 아파트 같은 대형 고층 건물에 옥상 출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압선,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주변, 그리고 지하실, 하수도 맨홀, 그리고 대형 공사장, 위험 축대 주변 접근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된 지하상가, 건물 등의 출입 및 침수 농경지 내에 물이 빠지기 전 농작물 보호 행위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와 상습 침수, 축대 붕괴 같은 재해 위험 지역 주변과 해안 저지대 주민은 대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대 교량 및 고가도로 내의 차량 진입, 그리고 침수된 세월교, 그리고 소규모 교량, 하천변 주변 차량 운행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특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가 준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다나스가 내일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해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후 6시부터 비상 3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 북상해 제주도에서는 침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오후 4시 30분 현재 항공편이 46편 결항했고 150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청와대는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이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한 일본 고노 외무상의 담화에 대해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1대1 회동을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대응책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면밀하게 검토한 뒤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속 인터뷰 귀에 속 맘에 속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MBC 단독 보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전자 기업들이 탈일본화를 시작하고 있다. 대기업 중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처음으로 일본산 불화수소 대신 국내 기업 제품으로 테스트를 마치고 시험 생산을 앞두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관련해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불화수소의 국산화 책임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인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교수님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2주가 넘었는데요. 일본산 고순도 애증가스, 그러니까 불화수소 수입 차질이 가장 우려됐습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가 일단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한 겁니까? 불화수소는 네. 그 원재료라고 하는 무소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무소불산을 일본에 있는 스텔라라는 회사로부터 수입해서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네네. 이번에 이제 한국의 그 케미칼 회사에서 중국산 무소불산을 구입을 해서 그것을 고순도 불산으로 정제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네. 그것을 LG 디스플레이에서 테스트를 해서 사용 가능성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비해서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테스트가 빨리 진행되었던 것이고요. 네. 이제 처음 테스트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뢰성이라든지 확장 규모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그 진대재 전 삼성전자 사장, 이분이 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냈죠. 참여정부 때. 1999년경에 이런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반도체가 망하는 2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는 일본이 한국 견제를 위해서 반도체 장비의 한국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도 이런 약점을 노리고 이번에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보는데요. 교수님 어떠십니까? 그 정도 이렇게 일본에서 우리 삼성 반도체가 망하기 위해서 수출 규제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반도체는 700개 정도의 공정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수많은 그 반도체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 중에 국산화가 한 50%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미국 등으로부터 약 한 50%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품목이 100% 일본 회사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이 바로 이번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한 3가지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만 이것을 주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반도체 업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혹시 이제 생산에 지연이 될까 그것을 걱정을 하게 되었고요. 빠른 속도로 일본이 아닌 뭐 중국, 대만과 같은 다른 나라 그리고 국내 업체들을 지금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거예요. 국산 불화수소가 과연 가능할지. 근데 이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야기로는 중소기업에서 한국 중소기업에서 불화수소가 생산 가능한데 대기업에서 안 사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최태원 SK 회장은 국산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맞는 정교함을 갖추지 못했다 이러면서 난색을 보였는데 교수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일단은 최태원 회장께서 말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반도체의 경우는 99.999 59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고순도의 불화수소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99.999의 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의 스텔라 그리고 모리따라는 회사에서 주로 생산을 해왔었습니다. 어제 이제 LG에서 그 국내 업체의 불화수소를 테스트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경우에는 불화수소를 만들기 위한 그 무소불산의 경우는 중국산을 이제 구입을 했고, 네. 그것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정제를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예. 예. 그래요. 그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그 테스트를 마친 단계지 이게 뭐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의 특성은 조금의 그 불량이 발생해도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만 스케일로 테스트를 하다가 점점 이제 그 스케일을 증가시키는 거죠. 네. 또 증가를 시키면서 신뢰성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어제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만은 네. 좀 더 스케일 업을 하고 또 이게 반도체까지 가능한지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네.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 기간이 1달 반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테스트 하는 데만 하더라도 2, 3개월이 소요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중국산, 대만산, 그리고 국내 업체 모든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현재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중국산 불화수소를 들여올 수도 있다. 들여올 수 있다면은 관세 혜택도 주겠다. 이 정부 입장이 이러한데요. 러시아하고 중국산 불화수소도 뭐 우리 것에 맞는지 확인하려면은 테스트 기간이 그만큼 또 걸린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러시아산이든 러시아는 아직 뭐 구체적인 실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산이나 대만산 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를 만들어서 받아오면 다행한 거는 국내 업체 중에서도 이 정제를 그러니까 원재료가 무소불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불순물의 순도가 막 99.9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99.999 59이 되도록 정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정제하는 기술을 우리 한국 업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국산화를 진행하려고 기업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불화수소가 국내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반도체 소재의 재고가 얼마 정도 남았는지 이것도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이 일본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발을 해왔는데 이 도발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생산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반도체 소재의 재고가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분량 남았다. 전에 그 어디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어요. 교수님께서요? 초기에 그 일본에서 이제 이 불산에 대해서 규제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남아 있는 이제 재고를
기업체에서 검토를 해봤겠죠. 네네네. 그랬더니 뭐 한 3, 4개월분이 있다.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기업체들은 빠르게 그 일본이 아닌 뭐 대만이라든지 중국에 그 고순도의 불산에 판매하는 것이 있으면 네. 그것도 추가로 확보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한 많은 재고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기업체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몇 개월치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즉 일본의 규제가 장기화를 간다고 가정을 하고 네, 기업체는 네. 리스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예. 그를 위해서 중국산 그리고 대만산 그리고 한국 업체 이런 모든 가능성 있는 벤더들을 다 발굴을 해서 네. 대비를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런 작업이 현재 굉장히 비상사태로 기업체에서는 정말 열심히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위한 정부나 기업 차원의 연구개발 노력은 왜 없었나?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떠는 것이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좀 알면 그렇게 쉬운 그런 답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반도체 기술은 세계 1등 기술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1등 기술을 개발을 했어야 되는 거고 네네. 기업체 내부에서도 특히 소재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공급한 업체를 벤더라고 그러는데요. 벤더 다변화를 반드시 추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산이라고 하는 경우에 한 개 회사에서 불산을 한 개 회사에서 불산을 제공을 하다가 네, 그 회사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공장을 문을 닫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의 반도체 업체가 문을 닫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2개 이상의 업체, 소재업체, 벤더 다변화를 추진을 해왔는데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가다 보니까 네네. 국내 업체보다는 해외 업체들이 벤더 다변화를 집중적으로 추진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아시는 것처럼 미중 무역 이 등의 보호무역주의의 시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이런 보호무역주의를 통해서 국가가 소재를 공급하는 것을 간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벤더 다변화가 추진이 안 됐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불산 같은 경우는 모든 업체가 다 스텔라, 모리타 모든 업체가 일본 업체죠. EUVL이라는 포토레지스트도 JSR, 기네츠케미칼, TOK 벤더 다변화는 되었는데 네. 이 세 회사가 모두 일본 회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유무역주의 시대에서는 네. 이 글로벌 스프라이 체인 자체가 예. 이렇게 벤더 다변화로서 가능했는데 네. 보호무역주의가 되면 국가 다변화도 추진해야 되는 거죠. 예전 같지가 않다는 얘기네요. 이제 개발하기가. 예. 네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소상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 학회장인 박재근 한양대 교수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비오는 금요일 저녁 교통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박소영 씨. 네, 박소영 씨는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2부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6시 28분입니다. 날은 덥지만 김용민이는 아직 춥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요. 아낌없이 돌아온 청취율 조사.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지극정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네, 오늘도 만나볼 인물들이
어떨지 궁금한데 그 오늘 언급될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편견을 갖고 있으면 이게 언행에서 자연스럽게 새어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이번 주 말전생,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에서 네. 소개해드릴 세 분의 이야기는 네. 모두 잘못된 편견을 드러내서 문제가 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편견을 드러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누굽니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야기인데요. 손학규 대표. 무슨 말을 했기에? 지난 14일 이분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처음부터 간호조무사를 꿈꿨던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정사정상 학교에 제대로 못 가는 등 여러 가지 개인 사정상 간호조무사를 택할 수밖에 없지 않으신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갖고 하신 말씀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간호조무사들을 낮은 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이 말을 들으셨던 조무사분들이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어땠을까요? 이 항상 어려운 일, 그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낮은 곳에서 빛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거 모처럼 이게 5당 대표 중에 이 네. 행사에 유일하게 손학규 대표 혼자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정치권을 대표해서 가신 셈인데. 그런 예. 셈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네. 이거 좀 부적절한 발언 아니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하셨어요. 네. 그래도 나는 유일하게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냐.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는 그렇죠. 참가에 의의를 두는 이 말씀. 근데 다른 당 대표들은 아무도 오지 않은 행사에 나는 참석이라도 하지 않았는가 이런 항변을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옛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간다. 이런 또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굳이 또 그 행사에 가셨으면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무사분들께 상처 주시고 본인은 또 욕먹고 또 얻은 게 무엇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뭐하러 갔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겠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분이 당대표를 좀 그만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추석 전까지 당 지지율이 10%가 넘지 않으면 그만두겠다. 이게 좀 당대표 그만두시겠다는 좀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자, 주간 인물평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자, 다음 인물은 누굽니까? 다음은 K리그 2부 구단 대전 시티즌 소식인데요. 지난 13일에 대전 시티즌이 한 외국인 선수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A 선수에 대한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에이즈 양성 반응을 통보받고 신속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에이즈 양성 반응? 맞습니다. 거의 복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 보도자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구단이 선수의 병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 그렇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인이란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건데요. 이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이게 법안 이름입니다. 이 법 제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그리고 같은 법률 8조에 따르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검진 결과는 오직 본인에게만 알릴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그 검진 결과서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HIV 감염인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요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만 이 증상에 대해서 알게끔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을 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비판이 나오자 구단 측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계약을 해지하면 누구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유를 적시했을 뿐이다. 이를 취사 선택하여 보도하는 것은 언론사의 판단이다. 자기들이 알려주고 본인들이 아우팅을 해놓고서
이것이 보도된 책임을 언론 탓을 하는 거죠. 에이, 그건 아니죠. 누굴 바보로 하나 싶어요. 아니,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 중에 에이즈에 이제 그 노출된 이런 환자가 다니면은 그 회사 어떻게 다니냐 이렇게 그럼 뭐 전염병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말이죠. 그런 편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그 소개한 그런 법안들도 마련이 된 것인데요. 네네네. 답을 드리자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오. 그 NBA 스타 매직 존슨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91년에 HIV 감염 사실을 고백하면서 은퇴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95년에 다시 선수로 복귀를 하는데요. 당시 그 NBA 동료 선수였던 칼 말론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경기에서 매직 존슨을 상대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다. 우리는 이제 에이즈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은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요. 사실 그 HIV 복균자도 약을 먹으면 평생 에이즈에 발병하지 않고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약물 복용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에이즈가 뭐 당뇨나 고혈압처럼 관리만 하면 뭐 큰 문제 없이 우리가 그 사회에서 동료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제 만성 질환이 된 거죠.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좀 사회적 인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즈 환자는 그래도 조금 위험하지 않냐. 굉장히 편견이 심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번 대전 시티즌의 보도 자료는 어떤 선수 개인의 인권이나 노동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에이즈 환자의 그 잘못된 편견을 확산하는데 좀 일조했다는 면에서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0번째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600번째 당첨자 성실이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김용민 라이브 붙여서 6글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면 무료 해가지고 김용민 라이브 붙여서 보내주신 분들께 300번째, 600번째, 900번째, 1200번째, 1500번째 당첨자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예. 자, 그래요. 오늘 당첨자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주간 인물평 오늘의 마지막 인물은 누굽니까? 광주고등법원의 형사 3부 최인규 부장판사님입니다. 어이구, 판사님을 왜 갑자기 또? 이번에는 판결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라고 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무슨 판결을 냈는데요? 참 이거는 그 솔직히 편견이라고 말씀드리기에도 참 민망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평소에 그 사법부의 판결을 항상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법치주의 국민된 도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렇게 좀 사회 통념과 많이 좀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면 참 고민스러워지기도 해요. 네네. 이게 어떤 판결이냐면요. 2017년 9월에 초등학교 교감 A씨가 택시 안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임이 됐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택시 운전기사, 여성인 맞습니다. 택시 운전기사의 몸을 만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A씨가 나는 그때 만취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기 때문에 추행의 정도도 경미하다라는 이유로 해임 처분이 옷 위로 만지든 아니 그게 뭐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어쨌든 이분은 이게 너무 억울하다면서 이게 해임 처분을 철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런 거네요.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인데. 맞습니다. 왜 그 내 직업이 말하자면은 박탈돼야 하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항변이 1심 재판에서 먹히지 않았어요. 1심 재판부는 교사에게는 다른 직업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지는데요.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2심에서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판결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67세 여성이고 요금을 받기 위해 신고한 정황으로 미뤄볼 때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사회 경험이 풍부한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덜 느낀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 시점에서 효과 한번 다시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시민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판사님 어머님께 한번 이 판결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순화해서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네네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고요. 요즘에 굉장히 날씨가 덥잖아요. 예예예. 우리 그 판사님은 사회 경험도 굉장히 풍부하시고 연세도 꽤 있으신데 네.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좀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출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본인 판결에 따르면 예. 본인은 수치심을 거의 못 느끼실 것 같아서. 이 택시 운전기사분이 그 이제 요금을 받기 위해서 네. 말하자면 신고를 한 셈인데 그 이제 목적은 요금 받기 위한 거지 성추행 신고가 아니지 않느냐. 판사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추행 범죄는 네. 신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설사 피해자가 요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해도 성추행 혐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신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만 고소할 수 있고 피해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피해자가 이 사람 꼭 처벌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범죄 자체로 이미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순간 그렇죠. 기소할 수 있고 재판정에서는 유죄로 판결할 수 있는 사안이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유로 피해자의 수치심의 정도를 판사가 임의로 재단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알겠습니다. 이 판결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만나기로 한 교통정보센터 박소영 씨 만나보겠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진 제주도를 오가는 여객기가 결항되고 있습니다. 미리 운항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요일답게 도로 교통량이 많은데요. 사고 여파로 정체가 더 심한 곳들도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노고산 2터널 안에서 승용차 관련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정부부터 8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반대쪽으로 남양주 오금수에서도 사고가 발생해 1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대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30km 구간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안성에서 수원, 이후로 신갈에서 판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 신갈에서 수원, 또 기흥에서 동탄까지 정체입니다. 더 가서 천안에서 목천까지 7km 구간 지나기도 힘들고요. 그 밖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부터 41km 구간에서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오늘 국회의 모습이 내일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다. 만약 내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몇 대 몇? 21대 총선을 예측해본다. 2020 의석 전쟁. 이 분야 최고 예언가입니다. 최고의 시사평론가 최스트라다무스, 줄여서 최무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래요. 최무스님, 네. 사실은 딴 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할 뻔했다가 못 하시고 유탄을 맞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진행을 잠시 맡으셨다고요. 너무 좋아요. 네, 우리 그래요. 오태훈 앵커가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요. 우리 오태훈 아나운서. 동안 즐겁게 우리 오앵커의 자리를 잘 메꿔오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인가요?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깨알같이 재밌게. 예. 김용민보다 재밌겠습니까? 많은. 별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요즘 저 낮에 방송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약속했던 진행이 사라지는 바람에 저는 그런 사건인 줄 몰랐죠. 네. 그래서 한동안 계속 독서만 하셨는데. 네. 독서 오후에 소설책 많이 읽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이 새로운 컨텐츠들 읽으니까 예언의 촉이 살아나고 있다. 알겠습니다. 역시 사람은 놀아야 한다. 그 방송사한테 저희가 감사해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이름을 제가 일주일 동안 다음 주는요. 최용민이라고 하려고요.
12시부터 KBS 일라디오에서 최용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모스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각 정당 의석수부터 살펴볼까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 128석, 네. 자유한국당 이번 주는 안 빠졌어요. 네. 유지하고 있어요. 110석. 네. 예. 바른미래당 28석, 민주평화당 14석, 네. 정의당 6석, 우리공화당 2석. 우리공화당은 오늘 보니까 황교안 대표에게 물세례를 했어요. 네. 뭐 당원이 그랬겠지. 당 차원에서 그랬겠습니까? 그랬겠죠. 예, 개인의 이제 일탈로 봅니다. 민중당 1석, 무소속이 8석. 그래서 전체 300석에서 3석이 빠져 있습니다. 297석. 자, 요즘에 그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음주운전 방조. 이 건도 사실 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존재감이 좀 큰 분은 아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담력이 큰 분인지 몰랐습니다. 예. 아니, 음주운전 방조는요. 예. 우리가 지난해 말부터 윤창호법 시행, 네. 최근에 이제 2차 윤창호법 시행.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미로 처벌도 강화됐고 말이죠. 네.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드렸는데 자, 입법부에 계신 한마디로 국회의원을 걸어다니는 입법기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이 대놓고 윤창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자신의 만취 비서의 차에 타고 가자 달려라 하신 거 아니에요? 보좌관이 만취했는지 모르는 상태는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본인도 만취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담이 크다고 제가 좀 우습게 비꼬았습니다만. 네네. 아니 이분은 자신의 생명도 소중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그 음주 보좌관에게 자신의 또 그러면 인지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킨 겁니까? 인지를 안 했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술을 많이 마신 분들은 냄새가 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행동이 좀 이제 어쨌든 둔해지잖아요. 이걸 감지 못했다면 이분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분일까라는 의심을 가져봅니다. 아직 뭐 이제 확인된 팩트는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조사를 해서 조만간 아마 보도가 나올 걸로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단둘이 차를 탄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음주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지금 시대에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특히 입법부의 의원으로서 이래선 더더욱 안 되는 것이다. 그럼요. 도말할 나위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해에 말이죠. 윤창호 씨의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음주운전은 무엇입니다. 그랬죠. 살인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번에 2차 윤창호법 시행 때 아버님도 얘기하셨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셨거든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김성원 의원님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후속 보도가 나오면요. 팩트 다시 짚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김술래 의원 최고위원 된 분 아닙니까? 최고위원이죠. 그런데 이제 5.18 망언 때문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5.18 국가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이 세금을 흉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정말 해서는 안 될 막말인데요. 아니 이쯤 되면은 당원권 정지를 받으면 경징계를 할지라도 최고위원직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는 3개월이었고 3개월은 눈 깜짝하는 새 지났고 지금 최고위원직은 자동으로 복귀되는 겁니다. 아니 광주에서 자유한국당한테 어떻게 표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 역사적 현대사의 비극을 외면한 처사다. 이미 3개월 당원권 정지 내릴 때 그때부터 이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이게 그동안 3개월 동안 뭐 좀 자숙하셨을까요? 저는 이분이 지금 기자회견이라도 하셔서 3개월 동안 내가 정말 자숙했노라. 그때 말은 정말 잘못된 말이노라. 앞으로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자당의 의원이 있으면 내가 나서서 말리겠노라. 뭐 이런 광주의 민심을 달래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왔다면 최소한 한번 고려해 볼만. 근데 이분에 대해서 이분은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3개월이 딱 지나자 이제 최고위원입니다. 앞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계속 김순례 최고위원 입을 지켜볼 예정인데 정말 한번 당부드리기는 다시는 이런 우리의 역사의 어떤 공감을 좀 심히 훼손시키고 상처 입히는 막말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릴레이로 하고 계세요. 또 다른 분이 있어요. 다른 분이 계세요. 정미경 최고위원. 정미경 최고위원님들이 주로. 정미경 전 의원이신데 최고위원이시죠? 네네. 이번에 또 세월호 얘기가
등장했어요. 세월호가 동네 북은 아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취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한번 저 가치 평가를 해보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에 이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도 마침 전남에 가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전남 하면은 이순신 장군의 그렇죠. 유적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고장을 가면 그쪽의 위인이나 유적들을 언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그 이제 정말 훨씬 더 수많은 외적을 물리쳐냈듯이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의 마음으로 돌파하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신 건데 네. 이걸 끄집어내서 이게 네티즌의 댓글을 인용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자, 이 네티즌의 댓글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보다 낫다더라. 이순신 장군은 그나마 12척을 가지고 싸웠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한 척으로 이겼다라는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완전히 전 그때도 이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비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네. 세월호는 정치적 이용거리일 뿐이다. 무슨 그걸 가지고 세월호는 교통사고일 뿐이다. 이런 인식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 인식보다 조금 다른 게 있다고 보는데 네. 이건 저희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네. 자유한국당에, 저도 아까 사견이었어요. 자유한국당에 계신 많은 분들이 세월호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트라우마와는 또 다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도 세월호를 정치적인 사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박근혜 정권 당시에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저는 그 정권이 파괴됐다고 봐요. 사실은. 이거 시발점이 된 것이 세월호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닌 것이죠. 인간의 생명에 관한 것인 것이죠. 네네. 그런데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때문에 정권을 잃었어. 네. 이런 좀 뭐랄까요? 좀 자기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것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 유형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 때문에 세월호 언급을 할 때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를 포함해서 네. 다수 의원들이 거기서 웃음을 터뜨립니다. 지난주에 틀어주셨잖아요. 네, 육성을. 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경직돼야 정상이거든요. 우리 정 최고위원이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네. 그러고 말리고 굉장히 사람이 좀 숙연해지거나 깜짝 놀라게 돼 있는데 웃음을 터뜨렸다는 건 공감의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 최고위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굉장히 세월호에 대해서 잘못된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아닌가. 네. 이건 좀 치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세월호 얘기만 나오면 다 막말이냐.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받아친 것 자체가 못 깨닫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한 흔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시선이 고울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인지하고. 전 지금도 납득되지 않는 게 오후에 그때 이제 중대본에 나타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왜 이렇게 못 구합니까? 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 배 안에 이 이야기가 그냥 보도를 탔는데 전 지금도 납득이 안 돼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부채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부채의식이 있어야 되고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일본과 우리가 지금 뭔가 일점불사의 분위기다. 이순신 정신으로 자기 무장을 하자. 12척의 배는 일본의 그 몰려오는 침략자들의 이 선단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이제 영화 명랑이 이게 1000만 명 이상 본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세월호는 빗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맥락의 사안이잖아요. 아니 그게 해상 사고라 하더라도 그게 왜 해전과 비교될 일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의 피해의식, 세월호에 대한 피해의식이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야 한다. 이건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그러하다. 이런 충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소식도 한번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정동영 대표와 박지원 의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갈등의 원인은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당권이라 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뭘까요? 공천권이죠. 공천권에 대한 파워 게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당대표는 정동영 의원인데 내부에서 다수 이 정 대표에 대한
비토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의총이 비공개로 그것도 국회 밖에서 열렸는데 모처에서 14명입니다. 현재 의원이 거의 다 참석을 했는데 유성엽 의원이 자, 정동영 대표 물러나시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동영 대표가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네네네. 자기 물러나라는데 손학규 대표하고 지금 마찬가지 처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마디를 하죠. 어허, 이 원로 정치인 한 분이 당을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 직격탄을 날렸어요. 네, 그 원로 정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박지원 의원입니다. 네. 박지원 의원이 또 한마디를 했어요. 허허, 저분이 꾼은 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언급하니까 이 기사화가 많이 되지 않느냐. 민주평화당이 이렇게 또 맞받아쳤어요. 지금 이게 날이 서 있습니다. 날이. 그래서 저는 이게 분당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들 많이 해석을 하시는데 저도 지금 아주 판이 깨지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민주평화당에서 나가서 또 신당 창당하면은 20대 국회에서 3번 당을 창당하는 셈이 되나요? 민주당을 나간 이후 그렇죠. 네. 20대 총선 직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의당으로 지난 총선을 치렀던 것이고요. 네. 호남에서는 상당히 선전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그 당이 또 쪼개졌고요. 또 쪼개질 것인가의 기로에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연쇄 반응이긴 한데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의석. 내일 총선이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그대로 이 지금 여론조사를 반영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 120석이 여론조사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양당 프리미엄을 드립니다. 지금 중간에 3개 당이 더 있긴 하지만 지금 여당과 제1야당의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 30석을 더 드리고 있는데 150석이죠. 그 과반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이번 주에 아주 잘했느냐.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풀어야 할 문제가 여러 가지 안 풀렸어요. 어제 제가 이해찬 대표가 그 공동 발표문을 합의문으로 좀 이끌어 올리셨다면 150석 드렸을 텐데 149석이고요. 지금 여론조사 그대로 반영하면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60석인데 프리미엄 30석을 더 드려서 90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 얘기했고요. 김성원 의원 음주운전 방조했잖아요. 그래서 88석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자유한국당에게 모처럼 호재가 한번 나올 법도 했는데 말이죠. 사실 어제 이 황교안 대표가 전향적으로 1+5 회담을 받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모두 발언이 대통령보다 길었지만 할 얘기 다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니까 점수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의원과 최고위원들이 이거를 자꾸 빼지시네요. 도와주지 않으시네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이팅. 2020 의석전쟁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남기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